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장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과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를 애청하고 계시는 전 세계의 모든 우리 애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지금 제가 현재 방송을 찍고 있는 시간은 2024년 4월 14일 17시 22분입니다. 오후 5시 22분입니다. 지금 현재 갑자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북부 변경 촌에 경보가 울려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현지 시간 4월 14일 이스라엘의 그 보도에 의거하면 이스라엘 북부 변경 지역에 속해 있는 그 사회 구역 내에서의 그들은 이제 그 집단 촌락을 형성하고 있으니까요. 거기 지금 경보가 발령이 됐고 또 경고를 하는 호재 미사일이 지금 습격으로 날라오고 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북부는 골란고원입니다. 그 위에는 레바논이 있고 그쪽은 헤즈볼라라고 하는 또 굉장히 과격한 단체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얘기가 지금 뭡니까? 이란이 얼마 전에 있었던 시리아에 있던 그 이란의 영사관에 폭파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왔다라고 지금 단정을 하고 주장하면서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하겠다, 반격을 하겠다, 이와 같은 선언을 이미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란에 의한 대이스라엘 공격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구도를 우리는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의 중요한 부분에서의 커다랗고 기묘한 재정, 돈줄과 또 그들이 연루되어 있는 무기를 생산하는 방산업체들과도 굉장히 그 유태인들이 긴밀한 연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이런 유대인들이 이란을 지원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란을 지원하는 배후 세력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형체가 유사한 어디죠? 예, 바로 북한입니다. 그리고 중국입니다. 자, 그러면 이란을 치게 되면은요, 결론적으로 북과 중국을 동시에 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동격서 이런 말을 하죠. 소리는 동쪽에서 울리게 하고 서쪽을 갖다 친다 이런 말인데요. 지금 당장에 지금 불장난이 시작돼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하는 건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쪽 미들이스트 중동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북아시아 우리 한반도가 있는 이쪽에서도 지금 동시다발적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제가 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금 미국을 방문했죠. 불과 그저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만나서 하는 이야기 중에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 중점적으로 경계심을 갖고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북한의 김정은에게 어떠한 조건도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으로 만나자 이런 제안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다른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미국이 이렇게 친근하게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민주당 정부에서 야,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 가깝게 좀 잘해보자. 이렇게 나온다는 건요. 과거 시리아나 리비아 사태를 우리가 염두를 두어볼 때 이것은 제거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북의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짓은요. 불과 한 2주 전쯤 되죠. 세르게이 나리시킨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대외정보국 SVR이라고 있는데 이 러시아 대외정보국 국장이 은밀하게 다녀갔습니다. 자, 이들이 다녀가면서 모종의 지령을 내리고 갔다 이 얘기입니다.
즉 러시아의 대외정보국 SVR은요, 미국으로 말하자면은 CIA, 즉 해외에서 첩보 수집 및 비밀 공작 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내 방첩은 러시아 같은 경우 FSB가 담당을 하죠. 그럼 국내 보안 방첩국이 되고요. 그 다음에 SVR은 러시아의 대외정보국입니다. 즉 이들은 SVR과 FSB는 과거 소련이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파워를 자랑했던 KGB의 후손들이에요. KGB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대외 비밀 공작, 첩보 수집을 전담하고는 SVR의 이 국장이 평양을 극비에 다녀갔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지금 세계가 중동을 비롯해서 동시에 지금 아주 긴장돼서 움직이고 있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인가요? 짜올러지라고 나라 조자의 즐거울 낙자에 국제사회 할 때 쓰는 제자를 쓰는 짜올러지, 조락제라고 하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임대죠. 거기에 상무위원장을 하고 있는 이 짜올러지가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이자가 방문하는 자리에서 김정은이가 직접 나와서 아주 극진하게 그 짜올러지 전임대 상무위원장을 대접을 하면서 중국과의 멀어졌던 관계를 좁혀보겠다, 이런 의지가 지금 읽혀지고 있어요. 이 짜올러지는요, 중국에서 권력서열 3위입니다. 그리고 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020년 국경을 폐쇄한 이후 북한의 최고위급으로 북한을 방문하게 되는 그런 인사가 되겠습니다. 과연 이런 서열 3위에 짜올러지가 와서 과연 시진핑에 어떠한 말을 전달을 했을까요? 자, 이번에 보면은요, 김정은의 이와 같은 환대하는 장면은요, 보면은 아주 그 벤츠에서 이 짜올러지를 환대하는 그런 장면들도 우리가 지금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반갑게 인사하는 이런 장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의 김정은이 왜 이와 같은 짜올러지에 대해서 환대를 하고 아양을 떨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동안의 코로나 때문에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섭섭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일본과의 관계를 좀 뭔가를 개선시켜 보려고 하면서 김정은이가 지난번에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친히 열차를 끌고 가서 만나고 왔어요. 자, 그런데 이 시진핑과 그리고 짜올러지, 이와 같은 중국의 영도층에서 과연 북한을 어떻게 조리할지, 어떻게 가져다 구워 먹을지, 볶아 먹을지, 삶아 먹을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머리를 쓰고 있을 텐데요. 지금 지금 김정은이 쪽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는 사이에 러시아가 필요한 포탄이라든지 또 재래식 무기 이런 것들을 대거 러시아에 공급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불편했었습니다. 왜? 북한 아이들은 지금 북중러 3국을 합쳐서 대한미일 이런 신냉전의 구도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왔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요, 그다지 이러한 북한 아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가까워지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그냥 적정한 수준에서 북한에 대한 관리가 필요했던 것이고 또 그렇게 관리를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1949년도에 중화인민공화국과 항미 원조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북중 간의 관계가 외교관계 수립이 됐어요. 벌써 75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짜올러지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다녀가면서 전임대 상무위원장이 다녀가면서 이런 대북 영향력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북중 정상회담도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75주년 되는 조중 간에 무슨 국교 친선에 해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들의 기본적인 노선은요, 항미 원조입니다.抗美援朝. 이게 딱 네 글자로 지금 축약이 되는데요. 미국에 저항하고 미국에 대항하면서 뭘 한다? 조선한테는 지원을 해준다, 도와준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와 같은 기본적인 사상과 이념 속에서 도처에 가면 중국 단동에도요, 항미 원조탑 같은 것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 간의 외교 관계가 75주년 됐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요. 자, 그것보다 가장 더 중요한 거는요, 이들의 생각은 항상 한반도를 어떻게 하면은 무력으로 적화 통일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화제이고 골몰하는 주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층들이 다녀갔어요. 왜 왔을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북조선 우리가 너네들한테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게, 군사적으로 지원해 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대한민국 남쪽을 공격을 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른 일 할 동안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못 움직이게 잘 꼭꼭 묶어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게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즘에 국제 방위산업 시장에서 지금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국군 장비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뢰를 얻다 못해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는 FA-50, 그 다음에 우리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등등을 갖다가 조 단위로 지금 무기 구매 계약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한국산 무기가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까지는 그냥 국경만 넘으면 바로 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서 러시아를 공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러시아가 서방 세계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으려면 북한을 이용해서 남한을 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북극곰, 북에 원조를 해주고 있는 소련 공산당의 후신인 러시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요, 이 김정은이라는 놈을 친미로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정은이를 친미로 돌리고 김정은이로 하여금 정은아, 중국에 몇 대 좀 쳐라. 이렇게 지금 김정은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김정은이가 미국 형님들의 얘기를 안 듣고 중국한테다가 맞서라고 했는데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북한 내에 있는 친미파를 겉으로는 얘기를 안 하지만 지금 미국과 같이 친선하게 지내야 된다는 이런 군부 세력들이 있거든요. 이런 군벌들을 동원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김정은이를 암살하든지 제거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입니다. 제가 이미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요.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는 김일성이 가짜다, 백두혈통이라는 것도 거짓말이다. 그리고 김일성은 과거 일제시대 때 조선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해왔던 김일성 장군이 아니라 뭐다? 김성주였고, 그이 김성주가 어떤 과정을 밟아서 1946년 45년 9월에 그 소련 모스크바에 가가지고 스탈린을 접견하고 스탈린으로부터 무슨 훈장도 받고 소련군 대위계급장을 달고 와서 평양에 김일성 장군으로 위장을 했다. 거짓말로 북한 인민들을 속여서 정권을 장악했다. 이 얘기를 다른 것도 아닌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에서 과거 그들이 조난했던 자료를 이제 공개를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찌 보면요, 김정은에 대한 최후의 통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자네가 친미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너희 나라에 있는 친미파 군벌을 동원해서 내전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너를 에워싸고 있는 974 부대를 갖다가 활용한다든지 해서 김정은이 너를 제거할 수도 있겠다.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김정은이가 제거가 되면요, 독사의 목을 잘라보십시오. 독사의 목이 잘려나가면요, 그 독사는
독도 뿜을 수도 없고 한낱 그냥 고기 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정은이라고 하는 수령이 없어지고 그 지휘, 컨트롤 타워가 없어진 상황에서는 그동안 이 배고픔에 굶주린 북한 군대 그리고 북에 살고 있는 현재 북한 주민들 이런 수십만 명들이 총을 들고 만주로 넘어가서 난장판을 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들의 평소 생각대로 보이성, 인민보안성 이런 정보기관과 경찰 나부랭이들부터 먼저 쏴 죽이면서 남쪽으로 내지는 두만강을 넘어서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혼란의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북한 군부에서는 이를 통제한다, 이를 관리 감독한다 뭐 이런 취지로 중국에다가 미사일을 쏘면서 적극적인 미국과 호응할 수도 있겠지만 그중에서 몇 발은 남쪽으로 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북의 미사일이 남쪽으로 떨어진다. 자, 이렇게 되면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전시작전권에 의거해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으로 바로 동시 겸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남쪽에서는 뭐가 생기죠? 바로 전시계엄이 발령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시계엄이 선포가 되면 대한민국에서 남한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통치는 유엔군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맡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점은요, 미국이 어떠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용이하고 쉽게 해결하는 방식이 뭐냐면 전쟁을 통해서 이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즉, 윤석열 정권을 믿었어요. 그리고 한동훈이도 법무장관 시절에 뉴욕 가서 남부검찰청 사람도 만났죠. 상당히 많은 얘기가 오고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지내보니까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안 해. 그리고 문재인이 북쪽 갈 때 가져갔던 방송 차량 및 방송 장비들을 지금 미국에서 다 파악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조사, 수사도 안 하고 있어. 거기다가 이집트 가서 문재인이가 이집트의 통신회사 오라스콤에게 북의 김정은이가 갚아야 됐던 6억 달러, 한화 한 8천억 원 이상이 되는데요. 그걸 지지를 해주고 보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과 한동훈을 또 무슨 여당이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 이중대들, 국힘 애들을 이제는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소위 친중 반미로 돌아설 수도 있는 반중 친미를 한다 그래서 처음에 지원해 줬더니 전혀 반중 친미는 하지도 않고 뭐 기껏 해봤자 뭐 대만과 관련된 얘기를 한 번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현재 여당 세력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에 대해서 힘을 빼기 위해서라도 이런 전시작전권을 반드시 미국이 주도가 돼서 행사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전시계엄화가 되면은 간첩죄는 군사재판소에서 그냥 직접 신문을 하게 되고 3심이 아니라 단심으로 1심만 하고 진행이 되고 결론이 납니다. 즉 이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간첩죄를 지어왔으나 대한민국 검찰에 의해서 조사도 받지 않고 평안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모조리 다 군사재판법정에 끌려 나와서 단심으로 아마도 형법제 93조 여적죄에 의거하여 목숨을 잃어버릴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엔 사령부가 진행하는 군사재판법정에서 간첩죄가 선고가 되면 이들은 한국이 운영하고 있는 형무소로 가지 않습니다. 바로 유엔군 관할 형무소로 수감이 되게 되는데 미국은 이미 이와 같은 범죄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대략 4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아주 매머드 대규모의 아열대 온난한 기후 조건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범죄 수용소, 범죄인을 수용할 수 있는 제2의 관타나모 분소를 일본 열도 남쪽에 있는 괌에 이미 마련해 두었습니다. 즉 한국에서 전쟁이 발생되고
그 명목은 북한을 밀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암약하고 있던 친북 세력들, 친중 세력들을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걸러내는 작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텝으로는 다음 단계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투표하는 형식을 거쳐서 다시금 대선을 해야 되겠지만 바로 친미, 반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세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시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암약하고 있던 친북, 종중, 친중 세력들을 유엔군 산하에 있는 유엔군 사령관, 그 유엔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전쟁 상황에서 그동안 반미 활동을 아주 집요하게 해왔던 간첩 세력들 그리고 종북, 종중 세력들 이들을 일정한 그 합리적이고 투명한 선거 절차를 거치겠지만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서 친미, 반중을 하면서 차이나 아웃을 외칠 수 있고 천멸 중공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자를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다음번에 선출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안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지금껏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것을 우리 국민들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번에 진보당 세력들이 국회에 들어갑니다. 또 그들의 숙주 역할을 해줬던 것이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왜 위헌정당인지, 어째서 이들은 없어져야 되는 위헌정당인지를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민단체가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방법은 법무부, 국가를 대표하는 법무부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법무부 장관이나 현재 검찰총장이나 이런 조직에 일하는 친구들이 지금 전혀 정신들을 못 차리고 안 차리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위헌정당인지 이걸 알으셔야 돼요. 제 방송 보시면 이미 다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분들을 위해서 저희 그 커뮤니티에 지난번에 고영주 대표가 공개적으로 기자회견하면서 선포했던 그 위헌정당 해산과 관련된 그 선언문을 기자회견문을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중동 전쟁이 그대로 지금 이쪽에 동양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하면은 어찌 보면 절호의 기회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계엄이 선포가 되고 또 유엔군 사령관 또 유엔군의 이름을 토대로 해서 이 나라의 좌익 세력들 그다음에 친중 친북 세력들 또 종중 종북 세력들 이 자들을 모두 그냥 하루아침에 잡아다가 괌에다 다 저장해서 놓고 거기 아주 재미난 물놀이 기구들 그다음에 전기 놀이 기구들 많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의 지금까지의 암약해온 갖가지 그 범죄 행각도 깨끗이 털어내고 단심으로 끝납니다. 전시 체제이기 때문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고요? 반공주의자, 반중주의자, 애국, 애족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을 합쳐놓은 그런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국민 여러분. 이 나라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들의 장점을 모아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낼 수 있는 과연 이 나라의 이후의 지도자가 누가 있겠나? 자유를 외치면서 우파인 척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그 전시 상황을 이겨내고 그리고
이 나라를 청소해서 깨끗하고 청결한 사회로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품위 있고 격조 높은 이 나라와 이 사회를 물려줄 수 있는 지도자, 차기 지도자, 그런 지도자를 뽑아야 돼요. 그런 지도자는 지금 어디엔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뽑으시면 돼요. 나왔을 때. 자, 국민 여러분. 자, 오늘 제가 긴박하게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제가 급히 지금 경고방송으로 제가 받으면서 바로 국민 여러분께 현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곧 있을지도 모르는 전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번에 만약에 북쪽 애들이 먼저 도발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이때를 기회를 삼아서 북을 깨버리고,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다 우리가 강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전쟁이 만약에 발생했다, 이런 호기를 살려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 한반도 영토를 다 되찾아와야 됩니다. 통일이 아닙니다.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던 북쪽의 범죄 집단, 테러 집단들을 모조리 잡아서 죽여 없애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원래 고향 땅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전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다? 우리 고토 회복, 수복 작전에 지내지 않는 것입니다. 즉 그냥 이거는 워페어가 아니라 푸틴이 말했듯이 밀리터리 오퍼레이션, 밀리터리 트레이닝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우리의 땅을 찾아가는 것이죠. 뭐를 통해서? 지금같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국가 이익을 따내는 것이죠.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제대로 아시고, 과거의 유비무환이라든지 국민총화라든지 이런 말들을 말로만 뇌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오늘 좀 강조를 드립니다. 자, 오늘도 저희 공격관TV 그레이트 게임과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장 최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